보통 우리가 문자로 써진 글을 텍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문자로 써진 어떤 메시지. 근데 텍스트는 글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진도 텍스트입니다. 어떤 사건도 텍스트고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서 또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해석이 필요한 모든 것을 텍스트라고 하고요. 그 중에 문자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우리가 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는 주제는 어떻게 문자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쓸 것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 중심 주제의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텍스트 안에 콘텍스트를 포함시키면 쉽게 이해가 돼요. 콘텍스트를 짐작할 수 없는 텍스트는 해석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그 콘텍스트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거나 사전을 찾아보거나 뭐 참고 자료를 검토해보거나 이렇게 해야만 해석이 가능한 텍스트가 있고요. 어떤 텍스트는 그런 것을 찾아보면 더 좋겠지만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텍스트 그 자체 안에 콘텍스트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굉장히 쉽게 읽힙니다. 그게 이 오늘 중심 주제의 결론인데요. 그걸 좀 실감나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사진이라는 좀 다른 텍스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 보시죠. 예, 이 되게 유명한 사진이죠. 예, 어떤 사진이에요? 그냥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기 어디죠? 지금 이 공간이, 이 사진이 보여주는 공간이 공항, 예, 그 군용공항이에요. 자, 지금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 뒷모습 군인. 어떤 군인이에요? 예, 전쟁 갔다 돌아온 군인. 비슷하게 맞췄네요. 짐작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 대한 설명 정보가 없어도 이 텍스트 자체를 봐도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저 맞은편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은 얼굴을 보세요. 이 영장류가 얼굴 근육을 통해서 표출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감정을 보여주죠. 이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은 반가움, 기쁨, 사랑. 이 텍스트 자체가 아무 설명, 콘텍스트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이 사진이.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이 뒷모습이 보이는 군인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다가 죽은 줄 여러 해 동안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가 생존해서 포로로 잡혀 있다는 걸 미국 행정부에서 알고 협상을 해서 구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출이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공항의 가족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퓰리처상을 받은 유명한 사진인데요.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린 이 콘텍스트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콘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콘텍스트가 있어야만 텍스트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 자체는 말을 해요. 말을 하지만 그것이 원래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표현한 거잖아요, 글이. 그럼 일단 내 안에 있는 문자가 아닌 어떤 감정, 이야기, 생각, 정서 이런 것들이 문자에 담겼어요. 정확하게 그대로 담길 수는 없죠. 이거는 미디어에 실은 거니까요. 내 생각 그 자체는 아니에요. 최대한 읽는 사람이 그 문자 텍스트 안에서 내가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돼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죠, 내 글을. 일정한 왜곡, 단순화, 추상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내놨어요. 보는 사람이 그걸 또 읽어갑니다. 읽어가는데 내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대로 읽어지나요? 안 읽어지죠. 왜냐하면 그 글을 쓴 나와 그 글을 읽는 독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개성, 전혀 다른 경험을 갖고 있고 전혀는 아니지만 상당히 다른 공부나 학습을 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와는 다른 이해관계의 맥락 속에 있고요. 예. 또 내가 글을 썼을 때와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그 글에 접근했을 수도 있어요. 아주 다른, 완전히 다른 정보 처리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이 텍스트 안에 실으려고 했던
이 텍스트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그대로 그 사람이 읽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거는 완벽한 소통이라는 건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말로 하든 글로 하든 사진으로 하든 뭘로 하든 단독자로 태어난 우리 사람들 사이에 완전한 소통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건 단언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형제 남매 간에도 배우자와도 완벽하게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슷하게 가면 성공이에요. 되게 이 사진이 퓰리츠상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콘텍스트에 대한 설명이 없어도 이 텍스트만으로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전하려고 했던 어떤 것,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요. 사람들에게. 그러나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 사진을 찍는 것과 거의 비슷한 행위입니다. 글을 쓸 때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문자로 옮기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정확하게 내 생각이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옮겨지도록 써야 되고요. 그렇게 쓸 때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방식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리포트 보는 교수님이 오, 잘 썼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한 6년 됐나요? 이제 6, 7년 전에 이제 총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제가 출마했던 지역에서 이제 새로 또 옛날 제가 살던 곳이니까 이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거기 있는 대학에 강의를 했어요. 시간 강사를 했죠. 수강생이 430명이었어요. 이거 한 2배쯤 되는 강당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학기말 시험을 치면 죽겠더라고요. 제가 430명을 채점을 해야 돼요. 편하게 하려면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면 채점이 편한데 명색이 대학에서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한 학기 강의를 하고 생활과 경제, 지금도 인터넷에 가면 그 강의 동영상이 다 올라와 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찍어서 다 올려놨기 때문에. 오픈북으로 시험을 봐요. 그런데 채점을 하려고 답안지를 보면 답안지에 반 페이지도 못 채운 게 한 3분의 1쯤 되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그 얘기는 제가 어떤 테마를 줬는데 학생들이 그 테마에 관해서 내 생각을 이제 출제자가 요구하는 생각을 쓰는데 필요한 자료를 아예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그 주제를 이해 못했거나 이런 거죠. 그 주제를 이해를 하고 그 관련된 자료들이 수업 시간에 다 다룬 거니까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그거를 갖다가 써야 돼요. 여하튼 그걸 갖다가 맞춰야 되니까 그거 관계되는 어떤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노트에서 가져오든 책에서 가져오든 어디서 가져오든 인터넷에서 못 쓰게 했으니까요. 그건 뭐 사정 때문에. 근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수업을 할 때 말로 어떻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안 됐을까? 이런 자책감이요. 제 잘못도 있겠죠. 학생들 잘못도 있지만 그만큼 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학생들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끔 표현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더 불구하고 늘 잘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1학기가 끝나서 7월 달에 엄청 더운데 430명 걸 채점을 하느라고 보는데 눈이 확 띄어지는 시원한 답안지가 보이잖아요. 이 학생이 뭘 생각하고 뭘 말하려고 했는지 저한테 그냥 다가오는 답안지요. 그럼 막 제가 채점을 하다가 일어나서 막 만세를 불러요. 진짜. 너무너무 기쁜 거죠. 내가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도 느껴지고요.